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쌀쌀해졌어요. 네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오랜 시간 조리한 소고기찜 같은 요리에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 와인을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진짜 군침이 도네요. 자, 품종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정원 씨가 방금 마시고 싶다고 했던 바르바레스코를 만드는 품종인 네비올로입니다. 산지오베제와 더불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이에요. 네. 네비올로라는 이름은 안개라는 뜻의 네비아에서 유래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잘 익은 네비올로 껍질에 유독 많은 흰 부분이 마치 안개처럼 보여서 네비올로라 불렸다는 설. 두 번째, 네비올로는 10월 중순 혹은 11월 초에 수확하는 만생종인데요. 네. 수확기의 주요 재배지인 피에몬테 랑게 로에로 지방을 뒤덮는 가을 안개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설이 있어요. 네, 이 양조형 포도 품종에 대해서 연구하는 엠펠로그래퍼들은 네비올로가 피에몬테 지방의 토착 품종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유전자 감식 결과, 그러니까 피에몬테의 북부 롬바르디아의 발텔리나 지역에서 네비올로 품종이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롬바르디아의 발텔리나 지역에서도 이 네비올로 품종으로 수준 높은 레드와인을 만들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되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저희 부부도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발텔리나의 네비올로 와인을 경험해봤는데요. 네. 물론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좋은 와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맞습니다. 이 인상적인 와인들이 많았죠. 여하튼 네비올로는 역사가 오래된 품종이에요. 1세기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작가였던 플리니 디 엘더는 현재 바롤로 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폴렌쪽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의 뛰어난 맛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인이 어떤 품종으로 만들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와인을 묘사한 특징 같은 것들이 지금의 네비올로 와인과 흡사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그 와인이 네비올로로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네비올로 품종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1268년이에요.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록에 따르면 토리노 근처 리볼리라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재배되는 포도 품종이 있는데 그 이름을 니비올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포도 품종이 네비올로의 전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303년에 지금의 피에몬테 로에로 지방의 한 와인 생산자가 네비올로라는 와인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네. 지금의 네비올로 스펠링과는 좀 다르지만 매우 비슷하게 불리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근거 자료죠. 맞습니다. 그리고 1304년 이탈리아의 법학자 피에트로 크레센치가 저작한 논문인 리베르 라루리움 포모도룸에 누비올라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뛰어난 와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네비올로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라모라, 그러니까 지금의 바롤로 지역의 칙령을 보면 라모라 지역에서 자라는 네비올로 포도나무를 다루는 것에 대한 엄격한 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네비올로 포도나무를 자르거나 뽑게 되면 무거운 벌금을 내렸고, 만약 다시 한번 이를 어길 시 오른손을 자르거나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후덜덜합니다. 예. 그만큼 당시에도 되게 중요한 포도였다는 거겠죠. 네. 네비올로가 최초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건 18세기예요. 당시 유럽 제1의 와인 수입국이었던 영국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주로 수입을 했었죠. 네.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정치적 갈등으로 보르도 와인의 수입이 이제 금지가 되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와인을 찾는 과정에서 네비올로 와인이 대안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운송이었죠. 네. 지금이야 뭐 자동차나 배 혹은 비행기로 쉽게 와인을 운송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항구가 없는 피에몬테의 와인들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반면 보르도나 쉐리, 포트 같은 와인들이 지금까지 영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이 와인들을 수출하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에몬테 지역에서 꾸준히 재배가 되었던 네비올로는 안타깝게도 필록세라에 의해서 재배량이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해요. 필록세라에 의해서 황폐화된 포도밭을 다시 갈아엎는 과정에서 재배하기 까다로운 네비올로보다는 보다 편하고 수확량이 많은 바르베라 품종으로 대체가 되었던 거죠. 참고로 현재 피에몬테 재배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이 네비올로의 퍼센티지는 10%에 불과해요. 반면 바르베라는 30%에 달하고요.
역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포도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비올로는 다른 삐에몬테 포도 품종과 비교했을 때 좀 일찍 싹을 틔우고 네. 10월 말까지 기다려야 충분히 있는 대표적인 만생종이에요. 네비올로를 수확할 시기가 되면 돌체또나 바르베라 같은 포도 품종들은 발효를 이미 끝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 네비올로 이런 특성 때문에 주요 재배지인 피에몬테 랑게 지역에서는요, 네비올로를 심을 때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릉지, 그 중에서도 남서양 혹은 서남양의 포도밭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해발 250에서 400m라고 해요. 실제로 피에몬테 지역을 가보면은 포도밭들이 되게 비탈진 구릉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네비올로는 습한 날씨에 매우 취약하다고 해요. 피에몬테 지역의 그레이트 빈티지를 살펴보면 유독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해가 많았다라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재배하기 매우 까다로운 포도 품종입니다. 네. 이 네비올로는 토양에 있어서도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해요. 가장 좋아하는 토양은 석회질이 포함된 이에토인데 이런 토양을 가진 곳이 바로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고요. 이외에도 이제 모래토에서도 잘 자라기는 하지만 와인으로 만들어졌을 때 특징적인 아로마를 할 수 있는 타르 향이 되게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비올로는 수많은 클론을 지닌 피노누아처럼 유전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변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재 약 40에서 50여 종의 클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를 만드는 주요 클론은 람피아, 볼라, 미케트, 로제, 네비올로 요거 정도예요. 네. 여기서 로제, 네비올로는 로제 와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품종의 껍질이 다른 클론보다 옅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네. 이 품종으로 만든 와인의 색이 유독 연해서 최근에는 다른 새 품종보다는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4개의 클론 중 가장 인기가 있는 건 람피아라고 해요. 재배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포도 품질에 있어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미케트의 경우에는 최종 생산되는 와인의 품질, 특히 이제 와인의 농축미에 있어서 평가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볼라는 람피아와 형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품종인데 생산성이 너무 뛰어난 바람에 버려진 비운의 클론이라고 합니다. 즉 람피아와 미케트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와인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비올로 와인 메이킹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이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은 과거 네비올로 포도 품종을 오랜 시간 다루어왔던 전통주의자들의 관습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계로 온도 조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않던 과거에는 늦게 수확한 네비올로 포도를 발효를 하기 위해서 통에 넣을 때가 되면 이미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발효가 더디게 진행이 되었어요. 혹은 추위가 만약에 일찍 찾아오는 해가 되면은 발효가 아예 멈추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때 네비올로 와인은 스위트 와인이기도 했죠. 여하튼 발효가 지연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긴 치명으로 이어졌고요. 네비올로 포도가 지닌 풍부한 산과 폴리페놀, 그러니까 탄닌 같은 것들이 와인에 녹아날 수밖에 없었죠, 많이. 때문에 이를 조절할 수 없었던 과거의 생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네비올로 와인의 높은 산도와 네. 통렬한 탄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나 큰 나무통에서 5년 이상의 장기 숙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 때문에 바롤로가 장기 숙성 와인의 대명사가 된 거죠. 네. 문제는 과거의 와인 생산자들은 위생관념이 좀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좀 먹은 오래된 나무통과 시멘트 탱크에서 와인을 숙성시킬 수밖에 없었죠. 네. 당연히 오염이 심한 통에서의 숙성은 박테리아 감염을 유발했고 좋지 못한 향과 맛을 지닌 와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 현대적인 와인 메이킹은 3에서 4주나 소요되는 긴 치명에서 벗어나서 7에서 10일 정도로 기간을 줄이고요. 온도를 낮춘 저온 치명을 해서 네비올로의 과실맛과 향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네비올로의 날카로운 산도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산 발효를 진행하고요. 또한 네비올로의 탄닌을 보다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작은 배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렌치 바리크를 사용합니다. 솔직히 네비올로의 현대적인 와인 메이킹은 그냥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네비올로 와인은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화석처럼 굳어진 전통주의자들의 관습을 깨부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제목이 바롤로 보여집니다. 유명하죠. 네. 피에몬테 와인 애호가라면 꼭 봐야 할 참고 서적 같은 다큐멘터리죠. 네. 그 다큐멘터리에 전통주의자와 모더니스트들의 대립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네. 참고로
전통주의자들에게 반기를 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오 알타레라는 인물이에요. 네. 엘리오 알타레는 선대들이 해오던 방식, 그러니까 낡고 더러운 나무통에서 와인을 오랜 시간 숙성시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당시 이탈리아보다 앞서 있던 프랑스 부르고뉴로 가서 와인 메이킹을 배워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때가 1976년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오 알타레는 차에서 먹고 자면서 부르고뉴의 선진화된 포도와 관련 와인 생산 시스템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거침없이 혁신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작은 용량의 프렌치 바리크를 도입한 거예요. 지금이야 너무 일반적인 건데 네. 당시에는 피에몬테 와인 생산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와인을 저장하고 수성시키는 통이란 응당 크고 오래됐어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인이 프랑스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바롤로 보이즈에 따르면 당시 최초로 랑게 지역의 바리크를 가지고 들어온 지안피에로 체레다는 프렌치 바리크를 마본지 상자에 숨겨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오 알타레가 바리크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해는 1983년이에요. 그가 대대로 사용하던 오래된 체스트넛 나무통 20개를 전기톱으로 박살내버린 것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죠, 여기서. 네. 이 일은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고요. 2년 뒤 세상을 떠날 때 엘리오를 상속인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눈을 감을 때까지도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네. 네. 사실 아버지와의 트러블은 오크통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엘리오는 양질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가지치기와 그린 하베스트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멀쩡한 포도를 땅에다 버리는 행위는 아버지에게 아니 선대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네. 바롤로 보이즈에서 나오는데 엘리오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난 70년 동안 가지치기를 해왔다.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는지 가르친다고? 엘리오 아버지는 이후로 다시는 자신의 포도밭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전통주의자들과 모더니스트들의 대립이 한창일 때 1986년 이탈리아 와인 업계를 완전히 추락시킨 사건이 발생을 해요. 비윤리적인 이탈리아 와인 생산자들이 알코올을 높이기 위해서 메탄올을 섞은 와인을 유통을 했고 이를 마신 소비자들 23명이 사망한 거죠. 이 사건은 기나긴 와인 역사에서 최악의 스캔들을 꼽을 때 항상 상위권에 리스팅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했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이탈리아 와인 업계는 와인 생산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엘리오 알타레는 이 사건을 전통보다 품질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발판으로 삼았어요. 네. 주변에 뜻있는 생산자들을 규합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체 이름이 바롤로 보이즈이고요. 네. 사실 바롤로 보이즈가 국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마르코 드 그라지아의 공도 컸습니다. 그 마르코 드 그라지아는 유명한 와인 중개상이자 시칠리아의 유명 와이너리 떼레네레의 오너예요. 여담이지만 저희 부부가 시칠리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이너리 중 하나가 떼레네레입니다. 네. 여하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이 셀렉한 이탈리아의 우수한 브랜드를 미국 시장에 소개를 했습니다. 시작은 토스카나였고요. 이후 바롤로 보이즈도 그와 함께 했죠. 바롤로 보이즈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로버트 파커나 영향력 있는 미국의 와인 매거진 와인 스펙테이터에 그들의 와인들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네. 이는 피에몬테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들은 반항아였지만 동시에 혁신가였고 누가 뭐라고 하든 세계 와인업계의 이목을 다시 피에몬테로 돌리게 만든 역사의 산 증인들이었어요. 맞습니다. 다만 전통주의자로서 바롤로를 수십 년간 지켜왔던 9세대들한테 이들의 행보가 마냥 기쁘지는 않았겠죠. 영화 바롤로 보이즈를 보면요, 중간에 전통주의자 바롤로 생산자의 지표로 할 수 있는 바르톨로 마스칼레로와 엘리오 알타레가 대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대담 영상 일부를 사진을 저희가 캡처를 해서 영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명 바롤로 전쟁이라 불리는 전통주의자들과 모더니스트들의 대립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모던 바롤로에 대한 세간의 극찬이 이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전통주의자들의 바롤로로 관심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더니스트를 자처하던 생산자들 몇몇은 전통으로 회귀를 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네, 즉 네비올로의 전통주의적 접근이 만약 틀렸다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 틀린 건 과거의 잘못된 위생관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모더니스트들도 네. 9세대들의 노하우 중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전통주의자들도 선진화된 양조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네. 신구가 융합된, 즉 진화된 네비올로 와인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네비올로 생산자들이 이제 경계의 구분이 없이 빈티지에 따라서 치명을 길게 하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하고 또 대용량의 보띠를 사용하기도 하고 프렌치 바리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런 추세죠. 저희 부부는 이제 피에몬테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통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자코모 꼰테르노도 방문했었고요. 모더니스트의 수장인 엘리오 알타레 와이너리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두 와인 모두 훌륭합니다, 진짜. 네, 누가 맞아요. 더 낫다의 문제가 아니라 두 네. 와인은 각자의 철학에 따라서 만든 최고의 네비올로 와인이라 생각을 해요. 네, 이야기가 참 길어졌는데요. 네. 네비올로는 전통적인 와인 메이킹을 거쳤냐 혹은 현대적인 와인 메이킹을 거쳤냐에 따라 플레이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네비올로 와인은 벽돌색 혹은 나아가 오렌지색을 띠고 있고요. 네. 향에서도 장미, 제비꽃, 타르, 스모키, 트러플, 마른 허브 향이 감미롭게 다가옵니다. 네. 입안에서도 기분 좋은 산도와 오밀조밀한 타닌이 부드럽게 혀를 감싸고요. 그렇죠. 반면 현대적인 방법으로만 만든 네비올로 와인은 색에 있어서도 좀 선명한 루비색을 지니고 있죠. 자주색 네. 정도. 그리고 체리나 장미, 가죽, 아니스, 감초 등의 강렬한 아로마와 부케가 인상적입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힘과 좋은 결의 탄닌 그리고 긴 여운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네비올로 와인은 천연 산도와 타닌 때문에 병 속에서 오랜 시간을 숙성시킬 수 있었어요. 네. 대개 10년 이상, 그리고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 같은 최상급 와인은 30년 넘게 병에서 진화를 하기도 하고요. 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비올로의 재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비올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까베 소비뇽이나 샤르도네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잘 자라는 포도 품종이 아닙니다. 네. 가장 유명한 곳이 이탈리아의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가 있습니다. 네. 물론 피에몬테의 위상이 훨씬 높긴 하지만요. 네. 이 밖에 미국이나 호주 등 호수가 있긴 한데 솔직히 네비올로 와인은 피에몬테 외에 다른 곳을 추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피에몬테 지역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맞죠. 네. 자, 피에몬테는 왼쪽에 알프스 산맥을, 남쪽으로는 아펜니노 산맥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피에몬테라는 지명이 Foot of the Mountain에서 비롯된 것도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산맥들 때문에 피에몬테의 내륙, 특히 와인 산지가 몰려있는 남부는 종종 안개가 자욱한 독특한 환경을 보입니다.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와 산맥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이 충돌해서 안개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특수한 기후 때문에 보통 피에몬테의 좋은 포도밭은 구릉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네. 해발고도가 높은 구릉에 있는 포도밭은 안개에 가려지는 햇빛을 낮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구름은 보통 산맥에 가까워질수록 많기 때문에 네. 주요 와인 산지와 좋은 포도밭은 대부분 피에몬테 남부에 몰려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산지가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고요. 네. 우선 바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도 조절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바롤로는 스위트 와인이었어요. 이후 드라이한 바롤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제상인 카밀로 벤소 디 카브르가 프랑스 양조학자인 루이 우다르를 초청해서 와인 양조의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네비올로를 완전히 발효시키는 방법을 알았던 그에 의해서 최초의 모던 바롤로, 즉 드라이한 바롤로 와인이 탄생했다는 건데요. 이 드라이한 레드 와인이 순식간에 토리노의 귀족과 피에몬테를 다스렸던 사보이 왕가에 알려지면서 소위 있는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바롤로는 왕들의 와인, 와인의 왕이다,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보스턴 출신의 와인 비평가이자 작가인 커린 오키프는 네. 2014년에 The King and Queen of Italian Wine이라는 저서를 발간하면서 네. 기존의 가설을 반박했어요. 그녀는 1835년 긴 이름의 책을 발간한 파울로 프란체스코 스탈리에노가 모던한 드라이 바롤로의 창시자라 주장을 했죠. 네. 스탈리에노는 카밀로 벤소의 포도밭을 관리하던 책임자로 네.
1836년부터 1841년까지 일을 했어요. 네. 외국으로 수출을 할 정도로 품질이 높은 와인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가 바로 드라이한 바롤로 와인을 만들었던 창시자였으며 그가 드라이한 바롤로를 만드는 방법을 당시에는 이탈리에노 메소드라고 불렸다고 했어요. 네. 뭐 드라이한 바롤로가 어떻게 탄생했든 간에 바롤로 와인은 21세기 들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와인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중반까지 바롤로 와인은 대형 네고시앙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1960년대가 넘어서야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직접 병입하고 자신이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1980년대에 다채로운 싱글미나드 와인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서서히 바롤로를 만드는 네비올로 포도밭을 세분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바롤로의 포도밭을 구분하는 작업은 19세기 말 로렌조 판티니나 20세기 레나토 라티, 루이지 베로넬리에 의해서 시작되긴 했지만 2009년까지 공식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렇게 바롤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들은 다른 이탈리아 와인 생산지보다 빠르게 자신들의 와인을 고급화하는 데 한 발 앞서서 행동을 했고 네. 부르고뉴처럼 때로에 맞춰서 포도밭을 쪼개고 그곳에 이름을 붙여서 캐릭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바롤로 와인을 생각하면 프랑스의 부르고뉴 와인이 좀 연상이 돼요. 네. 둘 다 각 국가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와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역사와 단일 포도 품종을 고집한다는 점, 그리고 까다로운 포도밭 분류 체계를 지녔다는 점에서도 네. 비슷하죠. 네. 그리고 파워풀한 바롤로를 지향하는 이들은 동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은은하고 우아한 캐릭터도 부르고뉴 와인의 특징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엄격히 바롤로라는 와인은 11개의 꼬미, 쉽게 말하면 와인 마을을 아우르는 바롤로 존에서 탄생한 와인을 통칭합니다. 포도는 물론 네비올로만 재배를 하고요. 이 중 바롤로 존의 약 87%의 생산량을 책임지는 라모라, 바롤로, 카스틸리오네 팔레토, 세라룬과 달바, 몽포르테 달바는 최상급 바롤로 와인을 만드는 마을로 명성이 자자하죠. 더 세분화해서 체레퀴오라든지 브루나테, 로케 디 카스틸리오네 같은 싱글 비냐드는 마치 부르고뉴의 로만의 꽁디나 클로드 부조처럼 특별 취급을 받는 특급 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롤로 존의 주요 꼬맨들은 토양의 성격에 따라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네. 좀 더 화사하고 우아해서 접근하기 쉬운 타입의 바롤로와 장기 숙성에 적합한 파워풀한 스타일의 바롤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마을의 캐릭터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와 같은 특징은 큰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이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와이너리나 와인메이커의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죠? 네. 바롤로의 최소 숙성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바롤로라 레이블에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은 적어도 38개월, 이 중 18개월은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리제르바는 오크통 18개월을 포함해서 최소 5년 이상 숙성을 시켜야 출시를 할 수 있고요. 물론 많은 생산자들이 법으로 규정한 기간보다 더 길게 와인을 숙성시켜서 출시하고 있어요. 다음은 바롤로와 함께 삐에몬테를 대표하는 바르바레스코입니다. 네. 현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롤로는 남성, 바르바레스코는 여성에 비유하곤 하는데 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대체로 바르바레스코가 약간 더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네. 두 와인을 블라인드로 테이스팅하게 되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시는 사람은 많지 않죠. 네. 그리고 세간에는 바롤로가 바르바레스코보다 타닌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밝혀졌어요. 네. 이처럼 바르바레스코는 바롤로에 가려진 면이 없지 않지만 가야 같은 불세출의 와인 생산자 덕분에 현재는 바롤로만큼 높은 인기와 가격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르바레스코 와인의 역사는 짧아요. 왜냐하면 19세기 후반 이전에는 바르바레스코 지역에서 재배된 네베올로 포도의 대부분이 바롤로를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81년 알바의 왕립 양조 학교에 이사로 취임하게 된 도미지오 카바짜가 1886년 바르바레스코 마을 근방에 농장과 포도밭을 구매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는 깐티나 소시알레라는 이름 아래 양조 시설을 갖추고 9명의 포도 재배자와 함께 네베올로로 와인을 탄생시킵니다. 일종의
일종의 협동조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와인이 공식적인 최초의 바르바레스코 와인이에요. 하지만 연이은 세계대전과 도미지오 까바짜의 사망으로 깐티나 소시알레는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바르바레스코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건 네. 1950년대 후반입니다. 네. 지금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인 브루노 지아코사와 안젤로 가에를 비롯한 진취적인 와인 생산자들이 선대 유지를 받들어서 뛰어난 바르바레스코 와인을 세계에 알리며 성공을 거두었어요. 네. 또한 도미지오 까바짜의 정신을 이어받은 삐오리노 마렌고 신부의 주도 아래 새로운 협동조합인 프로도토리 델 바르바레스코가 탄생하면서 바르바레스코는 바롤로의 그늘에서 비로소 벗어나가지고 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바르바레스코를 구성하는 꼬미는 세 곳이에요. 동명의 바르바레스코, 네이베, 트레이소. 바르바레스코 꼬미는 전체 바르바레스코 와인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바르바레스코를 대표하는 와인 생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이베와 비교해서 색과 구조감에 있어서 다소 가볍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바르바레스코 동쪽에 있는 네이베는 바르바레스코 와인 생산량의 31%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르바레스코 꼬민과 반대로 풀바디하고 탄닌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또한 산토 스테파노나 브리코디 네이베 같은 특급 포도밭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소는 바르바레스코 마을 남쪽에 있어요. 셋 중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곳으로 가장 가벼운 바디를 보이지만 매우 섬세한 플레이버를 자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바르바레스코는 바롤로와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부터 최고의 포도밭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어요. 네. 이후 1960년대에 루이지 베로넬리가 그 리스트를 만들었고 네. 1970년대부터 와인 평론가들과 포도 재배자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해왔습니다. 네. 현재 바르바레스코 최고의 포도밭으로 평가받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포도밭의 입지가 다른 곳보다 뛰어나 좋은 포도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 이곳의 포도로 만든 바르바레스코 와인이 다른 와인을 압도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참고만 해주세요. 네. 이 바르바레스코 와인의 숙성에 대한 규정은 바롤로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바르바레스코의 네비올로가 바롤로의 네비올로보다 미세구의 차이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익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포도의 탄닌이 바롤로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나 치명 그리고 숙성도 바롤로보다는 짧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그의 작황이나 포도 재배자 혹은 와인 메이커의 철학에 따라서 충분히 변주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바르바레스코라 레이블에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24개월, 이 중 9개월은 오크통에서 숙성시켜야 돼요. 네. 리제르바 등급은 오크통 9개월을 포함해서 4년 이상 숙성시켜야 출시할 수 있고요. 네. 자, 가장 핵심이 되는 와인 산지 두 곳을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네. 예,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가 최고의 네비올로 와인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데일리 와인으로 즐기기는 무리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피에몬테 내에서도 시선을 조금만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훌륭한 네비올로 와인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가티나라, 겐메, 로에로는 디오시지급 네비올로 와인을 선보이고 있고요. 네. 참고로 현지에서는 네비올로를 스판나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벨류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디오시가 있는데 바로 낭게 네비올로예요.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네비올로 베이스 디오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롬바르디아 주의 발텔리나도 살짝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가파른 협곡의 빌탈에서 네비올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어요. 피에몬테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고 우아한 네비올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네비올로를 끼아 벤나스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는 특히 아마로네처럼 네비올로를 건조시켜서 만든 스포르자토 디 발텔리나 디오시지 와인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와인이에요. 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론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어째 네. 샤르도네보다 더 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저는 평생 딱 한 품종만 시음하면서 살라고 한다면 네. 고민 없이 네비올로를 고를 것 같거든요. 진짜요? 저는 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피노누아입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네비올로는 가벼운 것부터 파워풀한 것들이 변형이 다 가능하잖아요. 피노누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네비올로 와인은 한 종입니다. 네. 바롤로고요. 생산자는 비에띠예요. 네, 비에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레이블로 잘 알려진 와이너리죠.
네. 종종 아티스트 레이블도 출시를 하는데요. 이 와이너리의 팬이라면 수집할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1996년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레이블 전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다만 아티스트 레이블은 매해 만드는 건 아니고요. 되게 비싼 와인에만 붙이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비에띠는 와이너리를 설립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네. 19세기 중반으로 와인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죠. 네. 본격적으로 가문의 이름을 붙여서 와인을 팔기 시작한 것은 1919년 파트리아 르슈 마리오 비에띠부터예요. 1870년 미국에 이민을 갔던 그는 피에몬테에 남아서 농부의 삶을 자처한 큰형이 죽고 나서 1917년 가족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 좋은 땅에서 좋은 와인을 만들 줄 알았던 파트리아 르슈는 피에몬테 최초로 미국 수출의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어요. 이후 그의 사위 알프레도 큐라도,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알프레도 큐라도가 와이너리를 이어받으면서 여러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당시 이런저런 밭의 네비올로를 섞어서 만들던 바롤로에서 업그레이드된 싱글 빈야드인 브루나테, 로케 디 카스틸리오네, 빌레로 같은 바롤로를 탄생시킨 거예요. 또한 잊혀져 가던 화이트 품종인 아르네이스를 부활시킨 곳 중 하나도 바로 비에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레이블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긴 곳도 알프레도와 그의 아내 루시아나였고요. 현재는 3대인 루카가 선대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테이스팅할 라짜리토도 싱글 빈야드입니다. 네, 그렇죠. 라짜리토는 세라로마 달바 안에 위치해 있는 싱글 빈야드예요. 이 남서양으로 면한 비탈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비올로가 있기에 아주 완벽한 환경을 지닌 곳입니다. 4주 동안 침용을 거쳤고요. 오크에서 유산 발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오크 캐스크와 작은 바리크에서 30개월을 숙성을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과 모던이 융합된 바롤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음을 해보죠. 네. 저희가 시음을 하기 전에 좀 세팅을 바꿔놓을게요. 디켄팅을 해야 되고 이래야 돼가지고 전원 씨가 디켄팅을 하고 제가 촬영을 하는 걸로 해서 시음은 전원 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시음 전에 비에띠 라자리토를 제대로 마셔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디켄팅을 해서 좀 더 와인의 결을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디켄터에 옮긴 다음에 시음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디켄팅을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볼이 좁은 편이죠. 이럴 경우에는 와인의 에어링만을 위한 목적, 그리고 심미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이건 리델사에서 나오는 디켄팅이고요. 블랙 타일 시리즈여서 블랙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맨 처음에 와인을 따를 때는 디켄터가 각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살짝 옆으로 기울여 주신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디켄팅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얇은 줄기를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따른다. 멋진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디켄터의 목적, 용도에 맞게끔 이 와인의 줄기가 일정하도록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골격이 있으면서 파워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색깔이 밝다고 와인이 묽겠지, 연하겠지라고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디켄팅을 했다가 잠시 시간을 두고 시음을 하시면은 보다 더 풍부한 질감과 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우선 와인의 색을 볼게요. 정말 영롱한 밝은 가넷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루비빛이 너무 밝아서 연한 가넷빛이 좀 돌아요. 2017년 빈티지면은 라자리토한테는 영빈티지거든요. 일단 색깔을 비추고요. 벽을 타고 내리는 알코올들도 보이시죠? 와인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알코올. 스월링 하니까 정말 예쁘네요, 색깔이. 스월링 후에는 맨 처음에 와인을 보고 1차 향을 맡은 다음에 충분히 에어링 후에 2차 향을 맡는데요. 2차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강렬한 은하같이 시원한 향들이 올라오네요. 첫 향이요. 그리고 작은 레드베리류의 향들 엄청 많이 깔려 있고요. 역시 바롤로라 그런지 버섯 향도 좀 올라와요.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밝은 색상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뭐 너무 파워풀해요. 압도적으로 파워풀하고요. 입안에 강렬한 타닌감이 꾹꾹 누르고 있어요.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여운, 잔향을 좀 더 즐겨볼게요. 네비올러 품종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고급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송로버섯 향, 특히 네비올러가 나오는 피에몬테 지방은 송로버섯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에서도 그 송로버섯 향을 찾는 재미가 있는데요. 지금 비에티 같은 경우는 잔향으로 송로버섯 향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양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면은 야생고기류? 좀 익힌 고기류를 좀 먹고 싶다. 특히 스튜 같은 걸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송로버섯 들어간 파스타도 너무 먹고 싶고요. 근데 와인 너무 파워풀하니까는 육류가 좀 섞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아마 1시간 후에 뭐 30분 후에도 계속 캐릭터가 바뀔 것 같아서 시간을 오래 두고 계속 시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느낌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진짜 너무 훌륭한 와인이었어요. 제가 네비올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편후의 와인 페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밝은 네비올러는 좀 가벼운 스타일의 음식부터 오래 끓인 스튜 같은 육류, 그리고 스테이크, 파스타, 어느 음식에도 네비올러는 걸맞는 옷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매력적인 와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음한 와인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고요. 네. 딱 저는 이런 와인을 보면은 진짜 고급스러운 피노누아 와인이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와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